자,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조중동이 제가 이제 이재명 지사의 캠프에 합류하니까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재명 캠프에 참여를 했을 때는 뉴스로 안 삼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참여하니까는 약간 뭐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어요.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요? 제가 바로 뭐냐면은 이 특권층 카르텔을 계속해서 그동안에 제가 지적해 왔잖아요. 예? 즉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제가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견제하는 겁니다. 저를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이 물가 100배 올라도 괜찮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제가 제 SNS에도 올렸는데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는 비서관을 청와대 비서관을 참여한 조기숙 교수가 이하이대 조기숙 교수가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질문을 올렸는데 질문에 답변 달한다면서 예? 조선일보 기사를 이 링크를 해가지고 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조선일보에서 이재명 경제 책사 발탁된 최백은 누군가 물가가 100배 올라도 돈 없는 사람 피해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캠프에 참여할 때는 뭐 주목도 안 하다가 제가 참여하니까는 이런 인재니까는 조선일보가 환영 인사를 내보냈어요. 이걸 물가 100배 올라도 괜찮다. 뭐 이런 식의 이걸 링크를 해가지고 에? 당신 진짜 이게 괜찮다는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서 노무현 정부에 참여했다는 사람이 조선일보 이 기사를 그러니까 앞뒤 쭉 잘라가지고 한 것을 링크를 걸어가지고 질문성 그다음에 무슨 비판적 질문을 이렇게 쏟아내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요. 예? 깜짝 놀랐는데 이건 제가 여러분들 최백은 TV를 그동안 쭉 시청하신 분은 제가 이거 설명을 했던 겁니다. 학생들한테도 제가 이거 수업 시간도 제가 이거 쓰는 표현이에요. 자, 이건 제가 뒤에서 얘기할게요. 조선일보가 저를 한때는 뭐냐면요. 2018년대는 예? 2018년대는 뭐냐면 거시금융 전문가 이렇게 또 이제 소개됐었어요. 저를요. 소개됐었습니다. 예? 제이노믹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를 제이노믹스를 했었잖아요. 1주년 됐을 때 이렇게 소개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조선일보가 이제 뭐냐면 작년에 이제 이 정기국회 때 뭐냐면은 그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이어서 고용 안정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무작정 돈 풀 수 없는데 고용 안정까지 하라고? 그러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냐면 이게 조선일보는 기자가 손발 묶인 한은의 고용 안정 해가지고 취업난도 하는 탓 하고 앉아있냐 이런 거죠. 예? 이런 식이니까는 이걸 왜 조선일보가 고용 안정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고용 안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제가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아까 물가가 100배 올라도 괜찮다 뭐 이런 식의 한 거나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간 겁니다. 자, 제가 이게 이제 엊그저께 중앙일보의 그 월간지 있잖아요. 월간중앙 11월 호에 엊그저께 나온 거에서 제가 전문은 공개를 못하지만은 그 인터뷰를 한 겁니다. 제가 캠프에 참여하다 보니까는 제가 조중동하고 잘 인터뷰를 안 하는데 캠프에 참여하다 보니까는 그 마냥 이제 거부할 수만은 없잖아요. 이재명 지사의 어떤 경제 철학을 소개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한국은행은 발권력으로 고용을 창출해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았어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예?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조선일보가 국내 이 조중동 수구 언론들이 부패 언론들이요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무식해요. 제가 중앙일보 인터뷰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조선일보가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굉장히 무식한 거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요. 첫 화면입니다. 첫 화면이요. 첫 화면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한국은행 법이 이제니까 거기 이제 소개가 돼 있어요.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법에 따라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 연준도 연준 법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있는 디렉터리에 있는 About the Fed 연준에 대해 소개하는 이 디렉터리를 클릭하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Federal Reserve Act 연준법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연준법의 2조 A항, 섹션 2A 보게 되면요. 통화정책의 목적. 통화정책의 목적이 연준법 2조 A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쭉 보시는데 여기 빨간 박스로 제가 보면 제가 했어요. So as to promote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 거죠. 뭘 촉진시키냐? 목표들을. 통화정책의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Maximum Employment라고 나와 있잖아요. 최대 고용이죠. 우리말로 그냥 거칠게 번역하면. 이게 완전 고용이라고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두 번째가 Stable Price. 물가 안정이죠. 세 번째가 그리고 나서 장기 금리를 그러니까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주요한 수단은 금리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로 우리가 부르는 금리를 올리면은 시장금리가 이제 장기금리거든요. 중앙은행에서 세팅하는 금리는 가장 단기금리인 거고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시장금리도 올리기 위해서 이게 올리는 거죠. 내릴 때는 시장금리도 내리기 위해서요. 이 관계가 잘 작동하도록 하라는 게 이 세 번째 모더레이트 롱텀 인터레스트 레이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얘기는 둘째 치고, 자, 여기 봐보세요. 최대 고용, 완전 고용을 첫 번째 목표로 기술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목표로. 금융 안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따로 이제 그러니까는. 다른 항에 이제 다른 쪽에 돼 있어요. 금융 안정도. 예?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은 금융 안정,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완전 고용을. 근데 왜 한국은행이 고용 안정을 하게 되면 왜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무식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금융은 미국 금융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 자, 미국의 연준 홈페이지에 미국 연준의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그러면 저러한 그러니까 통화정책 목표를 설정한 이유가 있어요. 설정한 이유가. 그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연준의 역사에 들어가 있는 건데 1946년 2월 20일 날 그러니까는 기록입니다. 거기 뭐가 있냐면은 Employment Act of 1946 1946년 고용법이라는 거죠. 고용법. 1946년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바로 그 다음에죠. 지금 뭐냐면은 1946년 고용법이 제정되어집니다. 제정되어져요. 미국이 그러니까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세계 대공황을 겪었잖아요. 대공황을 겪었었잖아요. 대공황으로 엄청난 실업이 나오고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가 나오고 장기 불황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1946년 고용법이 뭐냐면요. 1946년 고용법이 여기 봐보세요. The Full Employment Bill of 1945. 1945년에 완전고용 법안으로 이게 처음에 도입이 되어져요. 네? 완전고용 법안으로요. 지금 뭐냐면 국가는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는 고용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이제 부여한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는 고용을 다 해결하지 못할 때 국가가 그러니까 최종 고용자의 역할을 하라고 이제 규정을 한 거예요. 법을요. 그 의무를 부여한 거예요. 경제학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근데 하여간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통화정책의 목표를 이 금리 조절을 가지고 인플레이션과 근데 물가 안정이죠. 그다음에 뭐냐면 고용, 실업 문제를 처방하게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데 이 법을 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맞춘 거예요. 끼워 맞춘 겁니다. 왜? 이 법안이 먼저 나온 거거든요. 그 이론은 한참 이후에 나온 겁니다. 80년대, 90년대 나온 거예요. 예? 테일러 준칙이 92년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1945년에 이런 법안이 나온 것은 뭐냐면은, 이게 보니까, 자본주의라는 체제라는 게 시장이 그러니까는 교과서 세계처럼, 실험실 세계처럼 잘 작동을 해가지고, 이 완전 고용을, 달성을 잘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고용에 있어서 최종 역할을 하라고 의무를 부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1946년 고용법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보게 되면 to promote maximum employment.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게 지금 어디 내용이냐면은 연준 역사에 있는 기록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록물에. 예?
제가 어디서 그냥 따온 게 아니라요. 연준 홈페이지에 가면 이 다 기록물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연준 고용법을 수정을 합니다. 78년도에요. 지미 카터 시절 때 민주당 정부였었죠. 왜 그러냐면은 46년법이 좀 너무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좀 느슨하게 돼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보다 더 그러니까는 명백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냐면 1940년 고용법을 수정, 디스어멘드먼트라고 돼 있잖아요. 1978년 10월 달에요. 그렇죠? 완전 고용과 균형 성장법이에요. 이 험프리 상원의원이 굉장히 좀 진보적인 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발의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거 발의된 걸 저기 통과되는 걸 못 보고 이제 죽었죠. 1978년에 여기서는 완전하게 뭐냐면은 이 완전 고용에 대한 의무를 부여해요. 풀 임플로이먼트 법안 이름이 그렇잖아요. 풀 임플로이먼트 앤드 밸런스 그로스 액트. 예? 정부가 뭐냐면은 최종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라 이거예요. 최종 책임을 지라 이거예요. 여기 보기도 1976년에 청문회에서 시네이터 허버트 험프리 이 상원의원 그러니까 허버트 험프리가 얘기를 한 게 나오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1946년법이 이게 그러니까는 그냥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무시되어져 왔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그러니까 모아 익스플리스트 보다 더 그러니까는 명백하게 고용의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명백하게. 그래가지고 1978년 수정법이 나온 거예요. 그 연준은 뭐냐면 이 연준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 고용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다고요. 미국은요. 근데 왜 이걸 한국은행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미국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국 시스템을.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1978년 법안에 있는 그 저기 법안 그 제가 따온 거예요. 보게 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요? To assert the responsibility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use all practicable program and policy to promote full employment. 무슨 말입니까? 완전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연방정부는 그러니까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동원할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예? 정부한테 완전 고용에 대한 그러니까는 책임을 아주 규정해버린 거예요. 예? 일자리를 그러니까는 책임지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에 따라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그러니까는 완전 고용을 제일 앞에다가 세팅한 거예요. 예? 물가 안정보다도. 예? 거기다가 미국의 연준법을 보게 되면요. 13조에 보게 되면요. 어떤 것까지 있는지 아세요? 어떤 것까지? 어떤 것까지 있냐면요.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행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은행들한테만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돈 빌려주는 것을 특별한 상황에서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누구한테나 빌려줄 수 있게 일반 개인한테도 빌려줄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 이 조항을 가지고 연준이 그러니까 돈을 막 그러니까는 막 저기 다 막 공급해가지고 금융 시스템을 살린 겁니다. 예?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예? 연준법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을 완전 족쇄를 채우려고 하죠. 누가요? 이 특권층들이요. 근데 반면에 한국은행 봐보세요. 반면에 한국은 어떻게 한국은행법이요. 보게 되면은 이게 기재부 거시정책과 산하라고 다 돼 있죠. 목적에 보게 되면 1조 1항의 물가 안정, 2항의 금융 안정 딱 두 가지만 돼 있죠. 시간 있어요. 자, 한국은행도 그동안에 금리를 쫙 내렸어요. 예? 금리를 아주 그냥 지금 역사상 가장 저금리잖아요.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잖아요. 예? 경기 회복되면 잠깐 올렸다가 다시 또 내리고 계속 쫙 내려왔잖아요. 우리 외환위기 전에는요 2자릿수였었습니다. 2자릿수. 예? 이거요. 그런데 저렇게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도 우리나라가 물가 안정제를 도입을 합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월가가 그대로 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인 이론만 공부해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가 안정 목표 범위 내에서 여기 이제 저기 푸르스름한 이 박스로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이 관리가 다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 때 에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잠깐 그러니까 이탈한 걸 빼놓고 이 그린박스로 해놓은 거 빼놓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잠깐 빼놓고 이 그린박스 빼놓고는 다 물가 안정 목표 내에서 관리가 된 거예요. 돈을 저렇게 풀어도 인플레 걱정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2000년 이후부터는요. 물가가 안정적으로 다 관리가 됐었어요.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90년대 이후에는 인플레가 사실 사라집니다. 예? 사라져요. 왜 사라진지 아세요? 왜 사라지냐면, 자,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기준은요,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2%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혹은 1년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죠. 중기적 시계, 빨간 박스로 중기적 시계라는 게 뭐냐면요. 이 중기라는 게 한 2, 3년 정도를 얘기하는, 3, 4년 정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시간, 타임 저거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한 3, 4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물가 안정 목표에 들어오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보수 정부일 때는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김중수 씨가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할 때는요, 물가 목표치를 더 높이고 그랬었어요. 예. 돈을 마음대로 쓰려고. 예? 그래서 성장률을 올리려고. 그럴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보수 정부가, 그러니까 수구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돈 쓰는 거 가지고, 재정도 쓰는 거 가지고 더 써야 된다고 막 이렇게 가고 앉아있다가 민주정부만 들어서게 되면 돈 쓰는 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피죠. 왜 그렇습니까요? 자기들한테 아우니까. 아까 얘기했죠. 한국은 지금 뭐냐면은 물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물가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런 얘기하는 거 다 압니다. 아는데 이게 있잖아요. 물가가 우리가 이래서 사람들이 막 소비를 해가지고 올라간 물가가 아니에요. 지금 물가가 높은 거는 공급 차질입니다. 공급 차질이요. 대부분이 공급측 차질인 거예요. 자, 최근에 우리가 물가 이게 목표치 한번 봐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전체 물가치가 맨 위에 줄입니다. 맨 위에 줄인데 4월 달부터 2%가 넘어섰죠. 4월 달부터 2%가 넘어섰는데 이걸 아까 얘기했듯이 3, 4년 평균으로 보게 되면요. 여전히 뭐냐면 1%대에 있어요. 1.0, 1.4%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특히 뭐냐면은 중앙은행은 뭐냐면은 농산물이라든가 석유를 제외하고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작황에 따라서 기후라든가 요인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교란 요인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석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걸 제외한 물가를 또 이제 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1%대 지난 3, 4년 평균을 보게 되면 그리고 최근에도 보게 되면 4월 달부터 1%, 2% 미만에 행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민들이 물가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건 왜 그러냐? 소위 밥상 물가죠. 매일 밥상에서 먹는 이런 식품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평균 물가는 지금 그렇게 걱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최근에 9월달 물가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2.5%가 올랐었어요. 9월달에 연평균이요. 지난 1년 전에 비해서요. 근데 거기 축산물이 한 0.35 차지하고 유가가 한 0.8% 차지했어요. 작년에 워낙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유가가요. 그러다가 올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결과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서비스 요금은 물론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수요 측면인데 그래도 이게 한 0.9% 정도고 나머지 부분은 다 공급층 요인이에요. 공급층 요인입니다. 네? 공급층 요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식생활에서 많이 소비하는 축산품이라든가 아니면 지난 여름에 이제 농산품 같은 경우, 최근 농산품은 또 많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하락하고 있죠, 농산품은요. 그렇죠? 한때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거니까요. 근데 이제 최근에 축산품이 많이 올랐죠, 축산품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일 거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는 현상이 아니라, 예? 자, 돈을 저렇게 그동안에 계속 금리를 내리고 풀었는데도요, 물가가 왜 안 오르느냐?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나라 중 하나지만은 돈이 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돈이 돌지 않은 게 돈이 얼마나 잘 돌고 있냐를 측정하는 게 이 V라는 화폐 유통 속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보게 되면요. 외환위기 전에는 1 이상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0.6이 무너졌어요. 올해 들어와서요. 0.6이 무너졌어요. 0.5대는요. 옆에 나라인 일본입니다. 일본.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는 일본이 0.5대예요. 자, 지금 뭐냐면 시중의 통화량은 뭐냐면 밑에 그린색으로 박스 해놓은 거 있죠? 보시게 되면요. V는 해가지고. 시중의 통화량은 뭐냐면 3,400조가 넘어요. 시중에 이 풀린 돈은요.
그런데 그게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위 GDP라고 하는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은 1990조 분이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1990조 분이. 예? 그러면 그 나머지가 얼마입니까요? 저 부익값이 1이 되려면은 분자에 있는 것도 3,418조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 차이가 얼마냐? 1,428조인가. 왼쪽 밑에 그 그린 색깔 박스 봐보세요. 이 돈들이 그러니까 경제활동으로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활동으로. 그럼 어디로 가고 있느냐? 되게 부동산 주식 거래. 부동산 거래나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이건 GDP에 안 잡힙니다. 왜 안 잡힙니까요? 이건 뭐 소유주만 바뀌는 거잖아요. 소유주만요. 예? 주식도 그러니까 기업이 신주 발행한 것은 기업 투자에 도움이 되지만은, 그리고 부동산도 새로 신규 주택을 공급한 거는 경제활동에 잡히지만은, 기존에 있는 주택을 서로가 주인만 바꾸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 GDP에는 아무런 증가에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금융 쪽으로, 자산시장으로 이게 다 빠지는, 한 1,400조 이상이 글로 빠진 거예요. 1,400조 이상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 경제활동에 이게 돈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한 1,400조 이상이 1,430조 정도가 이게 자산시장, 부동산, 주식, 그 다음에 금융 부분으로 다시 재유입되는 거예요. 글로요. 돈이 안 도는 거죠. 은행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네? 돈이 안 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이걸 계산해 봤어요. 아까 1,428조, 한 1,430조 정도가 지금 그러니까는 경제활동에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돈을 공급했을 때, 찍었을 때, 발권력을 동원해서요. 찍었을 때, 그 찍은 돈을 본원통화라고 하는데요. 가장 원천적인, 본래의 그러니까 가장 원천적인 돈이라 이거죠. 그 돈이 그러니까는 시중에서 유통돼가지고 새끼를 쳐가지고 한 돈이 그러니까 이제 시중의 통화량인데요. 지금 외환위기 전에는 저게 한 31배 정도 만들어냈었어요. 중앙은행이 돈을 그러니까 10을 공급하면은 한 300 정도를 시중에 그러니까 통화량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 정도 하느냐? 14배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2분의 1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죠. 그럼 저거 가지고 계산해 보게 되면요. 중앙은행이 지금 그러니까 100조 이상을 그러니까 공급을 해도 아까 여기 부익값 화폐 유통수도가 1값 정도뿐이 안 돼요. 예? 그러면 저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한 100조 이상을 101조, 정확하게 101조 한 5천억 원 정도를 저걸 가지고 정부한테 빌려줘가지고 정부가 이걸 직접 필요로 하는 거, 경제활동에 필요로 하는 것에 배분을 쓰면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예? 아니면 진짜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배분을 해주게 되면요. 경제가 더 활력을 띨 게 아닙니까? 예? 경제가. 이거를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계속 은행한테 공급해줘 봤자요. 일반 서민들한테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림의 떡인 거야. 예? 그림의 떡인 거예요. 안 오잖아요. 그렇죠? 부유층들한테만 그게 은행에서 그 돈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럴 거면은 정부가 그러니까는 한국은행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그 정부가 은행이 배분을 안 하는 곳에 정부가 배분을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적인 거 아니에요. 예? 효과적인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정도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한 101조 정도는 인플레 유발 안 한다 이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예? 제가 무조건 되고 그러니까 무슨 인플레이션을 제가 즐기자는 게 아니라, 예? 돈이 없는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는, 예?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일자리가 중요하잖아요. 일자리가요. 예?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 거를 하라고 미국은 그렇게 고용법으로 아예 규정을 해놓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 하는 거를 왜 조선일보가 딴지를 거냐고요. 왜 딴지를 거냐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정부가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가 쓰면은 자기들한테 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한테 쓴다 이거죠. 예?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어려운 사람한테 쓰는 게 싫은 거예요. 예? 자기들이 다 그러니까 입마에 포켓했던 것들을, 예?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게 취약계층들한테 돈이 돌아오는 게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뭡니까 이게요? 예? 자, 제가 그러잖아요.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그러니까는 금리를 인하하거나 돈을 공급하게 되면요. 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되지죠.
은행이 그러니까 민간한테, 가게나 기업한테 대출할 게 아닙니까? 그럼 민간 부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중앙은행이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면요. 그래서 정부가 그 돈을 가지고 민간한테 배분을 하게 되면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민간 부채는 감소하고요. 그만큼이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나은 거예요? 예? 민간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은 은행 자본들 돈 벌게 해주는 거예요. 은행 자본들. 그렇잖아요. 은행 자본들 돈놀이 할 수 있게. 정부한테 빌려주게 되면은 은행이 돈놀이 그만큼 못하는 거잖아요. 그 대신 가게가 그만큼, 그러니까 특히 어려운 가게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이거 싫은 거예요. 이거 싫은 거야. 예? 금융자본이나 재벌자본들이, 예? 거기에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그 이해가 일치하는 이 언론들이라든가 이들이 정부가 돈 쓰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은행이 돈을 못 버는 거야. 예? 가게가 죽든 말든 간에 관심이 없어, 이 사람들은요. 예? 가게가 죽든 말든 관심 없어요.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105% 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정부 벌어 돈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조중동 맨날 그러잖아요. 정부 부채 걱정하면서요.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가게가 죽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과거 조선시대 말에 우리가 노비들이 그러니까 못 먹고 그 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귀족들이. 예? 자기들 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한번 봐봅시다요. 지난 한 20년 동안에 시중의 돈이요, 연 7.6%씩 증가했습니다. 한 764조 정도 했던 게 한 3,500조까지 증가했어요. 제일 위에 파란색 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게가 20년 전에는 한 61% 이상을 차지했었어요. 그 돈을 이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 분이 이용을 못하냐? 49%도 안 돼요. 48.5%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기업이나 특히 금융회사로 갔어요. 예? 기업이나 금융회사로. 가게들 중에서도 가게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줄어든 겁니까요? 가게에 한 13% 정도가, 13%가 줄어든 거잖아요. 지난 20년 동안에. 이렇게 줄어든 상황 속에서 특히 누가 줄어들었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이죠. 서민층들이죠. 서민층들한테는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아주 진짜 돈 구경하기 힘든 거죠. 돈 구경하기 힘든 거죠. 금융회사는 8.5%였던 것이 16.5%로 2배 이상 증가했잖아요. 네? 2배 이상. 금융회사 돈놀이 하는데 지원해주고 앉아있는 거야. 중앙은행이. 기업도 좀 증가했죠. 한 5%포인트 정도요. 그러니까요. 예? 가게를 그러니까 짜가지고, 가게는 돈을 못 쓰게 하고 하면서, 주로 누가요? 보통 사람들. 가게들 중에서도 고소증은 돈 쓰는데 별 문제 없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지난 20년 동안에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예? 하고 있는 짓이야. 중앙은행은 누굴 위해서, 누구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이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보증한 신용이에요. 예? 국민이.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물가를 100배를 증가한다는 게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냐면은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중앙은행의 목표는 뭐가 되느냐? 그럼 학생들은 다 기계적으로 합니다. 배운 게 그렇게 배웠으니까. 물가 안정이요. 그래, 물가 안정도 맞다. 화폐 가치가 안정되는 거랑 같은 말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돈이 없지 않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이렇게 듭니다. 자,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죠. 자, 돈을 그러니까 100배를 더 돈을 찍어내가지고 100억 가진 사람이, 그래서 물가가 100배가 올라가지고 100억 가진 사람이 그러면 1억, 그 돈의 가치가 1억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냐. 에? 물가가 100배 증가하게 되면은,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에? 짜증나지. 자기 재산 가치를 훼손시켰으니까. 근데 제가 그래요.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은 피해본 거 별로 없잖아. 왜? 여러분은 돈이 없으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라면값 오르고 그래가지고 피해보는 거 있지. 근데 그건 그 돈 있는 사람들도 같이 피해보는 거 아니냐. 그 물가 오른 거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느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야? 일자리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대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일자리잖아요. 중앙은행이 그러니까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통화정책을 써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고용, 일자리 창출에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그러니까 쓰는 부분하고 물가 안정을 쓰는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정책이 모든 국민한테 다 똑같은 그러니까 효과를 미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계급적으로 서로가 타협이 된 거다. 물가 안정, 화폐 가치 안정은 주로 금융자본들이 원하는 거라 이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 이거예요. 자기 화폐 자산 가치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용 안정은 뭐냐면은 일반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원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그러니까 균형 있게 추구하라 이거죠. 균형 있게. 이게 미국 같은 굉장히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고용 안정을 완전히 아예 저기 빼놓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예? 즉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금융자본에 의해 이게 뭐냐면요 외환위기 이후에 월가의 요구대로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월가가 미국은 못 바꿨는데 한국은 와서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만든 거예요. 예? 그걸 대한민국의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그러니까 맞장구 치면서 이렇게 간 거고요. 그러니까 예? 교수들 학자들이요 대부분이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한국은행의 민주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의 7명 금융통화위원이 중에 4명이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뭐냐면은 모피아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본이 장악하고 있다고.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자영업자, 소비자를 대변하는 금융통화위원 한 명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자기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고 은행들을 금융위원회가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이 그러니까 제일 해야 되는 것은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을 잘 돌게 해주는 게 은행법의 일조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모피아들이. 은행들은 뭐냐면 자기들 뱃속 챙기는 데만. 이거 은행원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 자본의 주주들. 예? 우리나라 시중은행들 대부분이 지금 외국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자기도 돈 벌어가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경제학자들이 뒷받침해주고 앉아있는 거예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 적어도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경제 이론을 얘기하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요. 무슨 저기 그 경제의 논리에 자본 논리에 국가 이익 이런 게 어디냐고 얘기를 해요. 되게 무식한 얘기입니다. 크루그만이라고 있죠. 폴 크루그만.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폴 크루그만이 아주 그냥 미국 이익 중심주의자예요. 예? 중국하고 싸움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고관세를 막 부과하고 막 그래요. 예? 이게 철저히 미국 이익적인 사고로. 경제학자들은 대부분은 그래 별로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기숙 교수가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니까 태클을 걸었어요. 뭐라 하냐면, 인플레 생길 거 아니냐 이거예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인식이 낙제점이다 저는 얘기했어요. 기본소득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걸 내세우다 보니까 갑자기도 그러니까 기본소득 그냥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가지고 한마디씩들 하는데 좀 제발 공부 좀 하고 좀 얘기를 하세요. 기본소득은요 재원 조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원 조달이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하는 거예요. 기본소득은요. 세금을 걷어서 하는 겁니다. 세금을 걷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금을 그러니까 거둔 세금을 다 그냥 똑같이 n분의 1로 돌려주는 거예요. 내는 세금은 국민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소득이 많은 사람, 자산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 걱정? 필요 없죠. 돈 있는 돈을 그러니까 일부를 세금을 해서 다 돌려주는 건데 증세에 따른 조세 저항? 이게 가장 없는 방식이에요. 왜 그런가? 제가 예를 들게요. 자, 우리 사회에 100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만을 세금으로 걷어다 갑시다. 만 단위를 걷어요. 그래서 1인당 그러면 100씩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근데 90명 정도는 세금보다 그러니까 돌려받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예? 돌려받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명은 자기가 낸 세금하고 그러니까 돌려받는 게 비슷한 거예요. 상위 5명만 자기가 그러니까는 받는 기본소득보다도 낸 세금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5%가 주로 그러니까 낸 세금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기본소득으로 배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95%는 그러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 95%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저 밑에 그러니까는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세금 하나도 안 내고 그러니까는 그 기본소득을 받는 거예요. 중간에 토지가 조금 있는 사람은 세금을 조금 내고 더 많이 돌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90% 정도는 90에서 95%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근데 왜 이걸 이 조세에 대해서 저항을 하겠냐고요. 예? 거기다가 우리가 흔히 부유층들이 우리가 소비 성향이 낮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냐면 자기 소득이 한 달에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은 써봤자 얼마 쓰겠습니까? 한 달에요. 그러니까요. 한 1,000만 원 쓰면 뭐 2,000만 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소득을 제가 못 늘려봐가지고 한 1,000만 원 쓰게 되면은 10%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200만 원인 사람은 저축할 여력 없죠. 거의 다 써야 되잖아요. 200만 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 성향이 높다고요. 그러면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소득의 일부를 저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재배분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도 소비가 증가하잖아요. 사회 전체적으로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도 도움이 되잖아요. 이 기본소득은요. 기본소득은 예? 소위 말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우리가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불평등은 굉장히 걱정하면서 불평등에 대한 해법, 소위 실행 가능한 해법은 제시를 못해요. 그냥 주장만 하지, 주장만. 근데 실행 가능성이 별로 없는, 예? 실행 가능성이 없는, 그거는 관념입니다. 근데 이거는 국민들 대다수가 저항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만큼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 경제 효과, 이렇게 큰 게 어딨어요. 예? 거기다가 이건 세금을 걷자마자 다 돌려주니까 제가 이거에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 합니까요? 재정민주주의를 얘기하잖아요. 재정민주주의요. 지금은 뭡니까요? 기재부, 모피아들이 자기들의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장난들 치잖아요. 근데 그걸 원천적으로 배제시켜버리는 거라고요. 원천적으로요. 예?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은요. 21세기형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국가 수단이 온 거고요. 21세기형 우리가 지금 지난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평등이 계속 악화돼 가고 있잖아요. 이 흐름을 꺾어야 됩니다. 이 불평등 악화가 더 가게 되면요. 세계 경제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 소득 불평등의 흐름을 이거를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이거를요. 끊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안이 저는 가장 좋은 게 기본소득이라 이거예요. 기본소득인 겁니다. 거기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본소득은 우리 미래를 그러니까 보장해주는, 미래를 열 수 있는 거. 뒤에서 얘기할게요.